제 통장으로 피해본 사람이 100명이라는데 정말 이상하죠. 경찰 조사실의 플리커 조명 아래에서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피해자 명단 100명이 적힌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날의 전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린 밤 인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0년 전 사라진 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몰리지만 어머니가 그 아이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USB 하나에 담긴 진실, 그리고 101번째 피해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외로운 싸움, 제 통장으로 10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025년 10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책상 위 서류들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8살의 나이에 이런 곳에 앉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중년의 형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책상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동정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여쭤보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형사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빼곡하게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0명, 정확히 100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분들이 모두 선생님 통장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통장이라고요?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통장이 처음 쓰인 시점이 10월 5일입니다. 선생님 계좌죠.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 계좌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계좌로 총 3억 2천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3억? 그 숫자가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미해결 사건. 형사는 그 부분을 슬쩍 넘기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과 최근에 연락하셨습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 1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애를 10년 전에 잃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의 희미한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계좌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형사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통장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집 서랍에 그냥 넣어뒀습니다. 형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누군가 그 통장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제 통장을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드님 말고 다른 가족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형사는 서류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는 일이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 통장이 사용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조사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0월의 저녁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미녀가 너와 관련이 있는 걸까? 10년 전 그날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좀 바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저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0명의 피해자, 3억 2천만 원, 그리고 민혁이.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집안을 비추자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10년 동안 열지 않았던 방이 있었습니다. 민혁이의 방. 저는 그 문 앞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시간이 멈춘 채로.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었던 형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드님과 최근에 연락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민혁이 방 앞에 섰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려놓았지만 쉽게 돌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이 문 너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벽에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모든 것이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민혁이가 좋아하던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침대 위의 이불도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책상 앞에 서서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민혁이가 마지막으로 만졌던 물건들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옛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자 작은 USB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USB였습니다.
민지 쌓인 서랍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그것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이게 뭘까요? 민혁이가 남긴 걸까요? 저는 USB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노트북이 부팅되는 동안 저는 USB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저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잡음.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알아듣기 힘든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잡음 사이로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안. 저는 숨을 멈추고 집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민혁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희미하고 끊겨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처음으로 돌려 다시 재생했습니다. 지지직, 잡음, 그리고 다시 잡음 후, 미안. 그 짧은 단어들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잡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 민혁이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파일 크기는 작았고 재생 시간도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몇 초가 10년 만에 듣는 민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USB를 뽑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혁이 방을 바라봤습니다. 민혁아, 너 정말 어디 있는 거니? 제 목소리가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USB를 꽉 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방은 10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 안에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희미한 목소리, 알아듣기 힘든 미안하다는 말.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민혁아, 네가 남긴 거니?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 밤은 깊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USB는 여전히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가벼웠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USB에서 들었던 희미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 9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누군가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얼굴들이 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와 할머니, 그리고 젊은 여성. 그들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이민혁 씨 어머니 댁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순간 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대여섯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 아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모은 전 재산이었어. 당신 아들이 그랬다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수술비였어요. 당신 아들이 은행 직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다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당신 계좌라고 했어요. 당신도 공범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 여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모른다고요? 당신 통장이 쓰였는데 모른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통장이 사용됐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당신 아들 어디 있습니까? 돈 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목소리들이 겹쳐서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 문턱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책임지세요. 우리 돈 돌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전화로 은행 직원이라고 했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민혁이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조용히 서 있던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도 힘드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몰려와서 한 남자가 반박했습니다. 힘들긴요. 우리가 더 힘들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기다려야죠. 저는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해와 의문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바닥에 탁 내리쳤습니다. 조사고 뭐고 우리 돈부터 돌려받아야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여성이 말하자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시죠. 경찰이 조사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그 여성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권미라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미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 전화로 이야기할 때 그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 보였어요. 저는 그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강요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강요? 민혁이가 강요받았다고요? 권미라 씨가 작은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혹시 뭔가 알게 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00명의 피해자, 그들의 고통스러운 얼굴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눈물, 할아버지의 분노, 젊은이들의 절망, 모두 제 아들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민혁아, 너는 정말 그런 일을 한 거니? 아니면 권미라 씨 말대로 강요받은 거니? 명함을 들여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왜 저를 조용히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왜 민혁이의 목소리가 절박해 보였다고 말한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권미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함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오늘 아침에 뵈었던 이민혁 어머니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권미라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전화 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나실래요?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0분 후 권미라 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권미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권미라 씨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처음엔 평범한 은행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요?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요. 지시하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권미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어요. 떨렸다고요? 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민혁이가 두려워했다고요? 권미라 씨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뭔가요? 통화 끝날 때 아드님이 아주 작은 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요. 은행 직원이 왜 사과를 하나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혁이가 사과를 했다고요? 권미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10년이요? 네. 2015년에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그 이후로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미라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민혁이가 전화해서 바쁘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 뒤로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권미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누군가에게 협박받았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협박이요? 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직원들을 강제로 일하게 만든다고 들었어요. 저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민혁이가 강제로 일했다고요? 권미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통화할 때 뒤에서 들렸던 목소리가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명령이요? 잘은 못 들었지만 빨리 같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USB에서 들었던 민혁이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미안.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권미라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민혁이가 어디서 전화했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배경에 여러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이요? 네. 콜센터 같은 곳 같았어요. 콜센터.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권미라 씨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통화 내용을 적어뒀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그녀는 수첩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통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5일 오후 2시 17분. 남자 목소리.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 목소리 떨림. 뒤에서 지시 소리 들림.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말함. 저는 그 글씨들을 읽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권미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드님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라고요? 네. 그 조직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일한 거라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민혁이가 정말 강제로 그런 일을 했다면, 만약 민혁이가 도망치려 했다면, 그래서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거라면, 권미라 씨가 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경찰에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겠어요. 권미라 씨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미라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무사하길 바랄게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카페를 나가며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수첩에 적힌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뒤에서 지시 소리 들림. 민혁아, 너는 정말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거니?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니?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민혁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피해자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형사에게 전화한 후 저는 한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민혁이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건물, 아웃바운드 콜센터라는 곳이었습니다. 형사는 그곳이 이미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봐야 했습니다. 민혁이가 있었던 곳이라면 무언가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은 외벽이 벗겨지고 간판들도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출입 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었지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3층에 아웃바운드 마케팅 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건물 안에 울렸습니다. 2층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커다란 철문이 보였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열쇠 구멍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공간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무실이었던 것 같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없었고 벽에는 철거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버려진 서류들과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벽면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벽면에 붙은 낡은 테이프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테이프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민혁자리.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고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민혁이의 자리. 여기가 민혁이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민혁이가 여기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혁아. 제 목소리가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저는 벽면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민혁이가 이 벽을 봤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테이프 옆으로 작은 낙서가 보였습니다. 손전등을 더 가까이 대고 보니 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2015년 9월 12일. 10년 전 민혁이가 이곳에서 일하던 시기의 날짜였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민혁이가 직접 쓴 걸까요? 바닥을 살펴보니 구겨진 종이 몇 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주웠습니다. 대부분 빈 용지였지만 한 장에는 전화번호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엄마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민혁이가 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어두운 곳에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였을 뿐입니다. 저는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 반대편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관리자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모니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빈 서랍, 또 빈 서랍. 마지막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이름 옆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었고 중간쯤에 이민혁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신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 2015년 9월 10일. 제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민혁이가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수첩을 더 넘기자 맨 뒤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도망자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민혁이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글씨로 2015년 9월 25일 탈출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읽으며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탈출. 민혁이가 이곳에서 도망쳤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민혁이가 강제로 일했다는 증거. 그리고 도망쳤다는 증거. 저는 방을 나와 다시 민혁이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벽면에 민혁 자리라는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저 자리에 제 아들이 앉아 있었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혁이가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기울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건물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건물 앞에서 뒤를 돌아보니 3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민혁이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건물 옆 기둥에 작은 CCTV가 보였습니다. 낡고 먼지가 쌓였지만 아직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때의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민혁이가 도망치던 날의 영상이. 콜센터에서 돌아온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사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민혁이가 강제로 일했다는 증거를.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찾았습니다. 콜센터 건물에서요. 형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다고요? 3층 관리자 방 책상 서랍에 있었습니다. 형사는 도망자 명단이라고 적힌 페이지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이민혁이라는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2015년 9월 25일 탈출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형사는 수첩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동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앉으시죠. 저는 의자에 앉았고 형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조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요? 아드님 계좌 사용 패턴이 일반적인 범죄자와 달랐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는 돈이 입금되면 바로 인출하는데 아드님 계좌는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돈이 들어온 후 한참 있다가 인출됐어요. 마치 누군가 강제로 빼간 것처럼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형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15년 9월 27일 112에 신고 전화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신고요? 네. 보이스피싱 조직 신고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신고자 이름은 이민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가 신고를 했다고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신고 내용은 자신이 강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민혁이는? 네, 어머님. 아드님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사는 티슈를 건네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신고 후 저희가 그 건물을 급습했지만 이미 조직원들은 모두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럼 민혁이는요? 아드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조직에서 도망친 것 같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민혁이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는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직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저를 지키려고 연락을 끊었던 것입니다. 형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최근 계좌 사용은 조직이 보복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이요? 네.
도망간 직원의 가족을 괴롭히는 수법이에요. 아드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질러서요. 저는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민혁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찾을 겁니다. 그는 제 앞에 있던 USB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혹시 집에서 다른 물건도 찾으셨나요? USB 하나를 찾았습니다. 민혁이 방에서요. 그 안에 뭐가 있었나요? 음성 파일이 있었는데 잡음이 너무 심해서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형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USB 저희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복원할 수 있나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을 복원할 수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민혁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USB를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복원해 주세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USB를 받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복원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의 오해, 10년 동안의 그리움. 민혁이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형사가 일어서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을 꼭 찾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아, 너는 지금 이 하늘을 보고 있니? 엄마는 이제 알았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지키려 했는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너를 찾을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형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혁이의 목소리가 복원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월 20일 오후 2시, 드디어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30분 후, 저는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작은 USB와 헤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들려줘요. 제발이요. 형사는 헤드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헤드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형사가 컴퓨터에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깨끗했고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민혁이의 목소리가. 엄마.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민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 때문에 다친 사람들. 민혁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안정한 호흡이었습니다. 내가 갚을게. 꼭 갚을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혁이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가 저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엄마, 내가 연락 안 하는 거 이해해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엄마를. 말이 끊겼습니다. 민혁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민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나를 미워할 거야. 알아. 아니야, 민혁아. 저는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목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만은 지켜야 해. 나는 도망칠 거야. 멀리. 엄마 곁에 못 있어도 엄마가 안전하면 돼. 민혁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건강해. 제발. 나는 괜찮아. 엄마만 괜찮으면. 그리고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음성 파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벗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민혁아, 너는 그렇게 혼자서 견뎠구나. 저를 지키려고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졌구나.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음성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드님이 강제로 일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민혁이를 찾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헤드폰을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도 될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민혁이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목소리 속에 담긴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나 때문에 다친 사람들 내가 갚을게. 민혁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민혁이는 협박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직이 저를 위협했고 민혁이는 저를 지키려고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파일이 다시 끝났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벗고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형사님, 제 아들은 피해자가 맞죠? 형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아드님은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10년 동안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요? 아드님을 피해자로 분류하고 조직을 추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계좌는 조직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혐의가 없습니다. 어머님도 피해자십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민혁이는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형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혁이를 꼭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전보다 조금 밝았습니다. 민혁이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혁이가 저를 지키려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혁아, 엄마는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너를 찾을 테니까. 가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민혁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3일 후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형사는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다른 형사 2명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9월 아드님은 구직 광고를 보고 그 콜센터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아웃바운드 마케팅 회사인 줄 알았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3일 만에 아드님은 그곳이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게 됐습니다.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아드님을 협박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협박했나요? 형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협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드님이 도망가면 어머님께 위해를 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드님은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민혁이가 저 때문에 그 지옥 같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2주 동안 아드님은 강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9월 25일 기회를 봐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기 전에 112에 신고했고요. 옆에 앉은 다른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저희가 그 건물을 급습했지만 조직은 이미 흔적을 지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압수한 자료들이 최근 다시 분석됐습니다. 그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건물을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민혁이가 화면 속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뒤를 자꾸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빤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사가 영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그날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조직의 보복이 두려워서 어머님께도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형사가 다시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머님 계좌가 사용된 사건은 조직이 도망간 직원에 대한 보복으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아드님 명의로 범죄를 저질러 가족까지 괴롭히는 수법이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혁이를 이용해서 저까지 괴롭혔던 것입니다. 형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민혁 씨는 피해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조직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이고 용기 내어 신고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옆에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계좌 사용건도 조직의 범죄로 결론났습니다. 어머님과 아드님 모두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 동안의 오해가 완전히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도망치면서도 숨어 지내면서도 어머님만큼은 안전하길 바랐던 겁니다. 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오해했어. 엄마가 너를 원망했어. 형사가 티슈를 건네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100명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101명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드님이 101번째 피해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민혁이도 피해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직 추적을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이를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형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찾겠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민혁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과 민혁이가 저를 지키려 했다는 것, 민혁이가 용감하게 싸웠다는 것을 저는 경찰서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이제 다 알았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는 용감했어.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권미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권미라 씨. 저예요. 이민혁 어머니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권미라 씨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민혁이도 피해자라는 것을, 강제로 일했고 저를 지키려 도망쳤다는 것. 권미라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알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이도 그들과 같은 피해자였다는 것을.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10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혁의 어머니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아들도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라고요? 네. 조직에 강제로 동원됐고 협박당했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제 아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조직이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고 결국 신고하고 도망쳤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범인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경찰이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분류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두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혁 어머니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때 그분. 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혁이가 피해자라는 것을, 조직에 강요당했다는 것을. 할머니는 한참을 듣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도 힘들었겠네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 애도 불쌍한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이해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는 밤새도록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피해자 건 뭐 건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어머니도 아드님도.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협박당하면서 일했다니. 모든 전화가 끝날 때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100명의 피해자들에게 하나하나 진실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권미라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피해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모임이요? 네. 다들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는 긴장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권미라 씨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를 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권미라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혁의 어머니입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경찰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드님도 피해자였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들은 저를 지키려고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민혁이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구직 광고를 보고 갔던 것,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고 도망치려 했던 것, 하지만 조직이 저를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일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신고하고 도망쳤던 것. 사람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젊은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여러분께 피해를 드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혁이도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강요당하고 협박당하고 도망쳐야 했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 권미라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거니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족이 있으니 그 마음 알아요. 젊은 여성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드셨죠?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저에게 다가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드님도 불쌍한 분이었어요. 어머님도 피해자세요. 권미라 씨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모두 같은 피해자예요. 101명 모두. 그 말에 저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연민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10년째 연락이 없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찾아야죠. 꼭 찾아야 해요. 권미라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찾아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드님을 꼭 찾아야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권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101명의 피해자예요. 함께 싸워야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미움이 이해로 바뀌는 순간을,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을,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씩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힘내세요. 아드님 꼭 찾으실 거예요. 연락 주세요. 뭐든 도와드릴게요. 권미라 씨는 마지막까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가 느낀 게 맞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 목소리가 절박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맞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진실을 알게 돼서 저도 다행이에요. 센터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녀가 봤니? 엄마가 진실을 알렸어. 사람들이 너를 이해해줬어. 이제 너를 찾을 차례야.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민혁이의 방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혁이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방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며 먼지를 날려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를 닦고 책들을 정돈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벗겨 빨래통에 넣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민혁이의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10년 된 옷들이었지만 여전히 민혁이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한 권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민혁이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20일.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내가 이런 곳에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놀랄까? 하지만 말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엄마를 해칠까봐.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9월 24일. 내일 도망칠 거야. 신고하고 멀리 갈 거야. 엄마 미안해. 한동안 연락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엄마가 안전하면 그걸로 됐어. 저는 일기장을 덮고 책장에 다시 꽂았습니다. 침대 밑을 청소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옛날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민혁이의 사진. 제가 민혁이를 안고 웃는 사진. 민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사진.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상자 밑바닥에 작은 카드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카드였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카드였지만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전화번호가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민혁이가 남긴 메시지 같았습니다. 언젠가 이 번호로 전화하라는. 저는 카드를 꼭 쥐고 방을 나섰습니다.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 근처에 아직 공중전화 박스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박스였지만 전화기는 작동했습니다. 저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 카드를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이민혁을 찾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신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민혁이 엄마입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혁이가 이 번호를 남기고 갔습니다. 언젠가 어머님이 전화하실 거라면서요.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민혁이는 어디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2015년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혁이는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님 걱정만 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전화를 끊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민혁이의 옛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아마 해지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눌러야 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고객님이 누르신 번호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혁아 엄마야.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다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지. 기계음은 계속 반복됐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민혁아. 엄마가 너를 오해했어. 엄마가 너를 원망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는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야. 바람이 불어와 공중전화 박스를 흔들었습니다. 민혁아,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단다. 너무 오래 도망 다녔잖아. 너무 오래 혼자 있었잖아.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진실을 알렸어. 사람들이 너를 이해해. 저는 수화기를 꽉 쥐고 말했습니다. 민혁아, 어디 있든 건강해라. 엄마는 항상 너를 기다릴게.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와. 엄마는 여기 있을게. 기계음이 멈췄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를 나서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민혁아, 너도 이 하늘을 보고 있니? 어디선가 같은 하늘 아래서. 저는 공중전화 카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민혁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것을.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매일 민혁이의 방을 정리하고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아들이 돌아오기를.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미래를 향해, 민혁이와 다시 만날 그날을 향해.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